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4-207923 판결 사건명 장애인 차별 중지 등 1.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특별 교통수단과 같이 이용 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 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그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구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생활 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 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헌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생활 영역에 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역시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이 생활 영역에서의 구체적 차별 행위 및 그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르면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생활 영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나, 반대로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 규제 내지 규율의 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 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도 그 규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을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행위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 및 규율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 교통수단과 같이 그 이용 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고 하여 이를 함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같은 법 제8조 2. 갑은 상지 기능에 심한 장애와 하지 기능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병공단이 갑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갑은 구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갑의 민원에 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와 같은 거부 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4-254-387 판결 사건명 대여금 등 청구의 소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사유로서 채무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채무자가 취소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에 대하여 시효 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에 대하여 시효 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212-005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이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 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 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212-46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인 보험 대리점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 설계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조항의 규정 취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고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 중개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 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중개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 이하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이 대리, 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인 보험 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 설계사도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 대리, 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 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 중개 업무를 할 때의 의미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 대리,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 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 대리, 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 대리, 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 대리, 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 대리,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 대리, 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3. 갑 보험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갑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병이 갑 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정에게 갑 회사의 상호 변경 전 기업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정은 병이 알려준 계좌로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변경 전 상호 명의로 작성된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정이 갑 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정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정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갑 회사의 금융상품 계약 등의 대리, 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다 212804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 건물의 교환 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 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 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다 213846 판결. 사건명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1.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 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 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 적극. 조합원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 보장 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 보장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 건설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후 조합원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른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 적극.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조합원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 가입 계약과 함께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 가입 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다.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로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환불 보장 약정과 조합 가입 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 보장 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 보장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 보장 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2. 원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여러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5년 9월 26일 선고 2022-276369 판결 사건명 근로에 관한 소송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이어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갑 회사의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 업무를 담당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이 갑 회사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법률상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재판상 자백은 변론 기일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파견법이라 한다.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개정 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정파견법이라 한다. 재정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재정파견법은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과 같이 직접 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은 재정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재정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26일 선고 2024 321-232 등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등 1.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 문서에 기재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 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등이 보험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다가 위 위촉 계약을 해지하였고 을 회사 내부 규정인 영업제 규정은 수수료 지급 기준으로 신입사원 총 400%, 정착사원 총 450%, 관리자, 소장, 관리자 총 480%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이월에 200%, 250%, 28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불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 등이 을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 계약 중 위촉 계약 해지 후 유지되는 보험 계약에 관한 잔여 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기존의 보험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갑 등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아 을 회사가 갑 등에게 위촉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29일자 2025마 6304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1.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 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 정도 및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 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 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 형식 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집행권원의 피보전 권리인 침해금지 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 권리 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피보전 권리인 침해금지 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 이의,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가처분 이의나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가처분 취소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 3. 갑이 단열 파이프 제조 장치를 통해 단열 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을이 갑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 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 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을이 위 제조 장치에서 필수적 구성 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갑으로부터 집행을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을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 실시 제품, 장치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을이 실시 제품은 가처분 결정의 집행 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 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의 이의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결정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4-2 58289 판결. 사건명 수도시설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 수도 사업에서 급수 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인지 문제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 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5년 9월 26일 선고 2022-374-93 판결. 사건명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1.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의 예외 사유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 및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 시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그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제3항 본문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서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로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같은 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와 같은 개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개발 사업의 시행 결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사업 대상 토지가 개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개발된 상태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예외 사유가 정하고 있는 부과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개발 사업의 목적, 내용과 방식, 해당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 및 다른 사업 부지와의 물리적, 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처분 가격을 종료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정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처분 가격 예외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취지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9. 도시개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선수금 승인이 처분 가격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 시점 지가는 부가 종료 시점 당시의 부가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제1항 부가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을 종료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다. 제2항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처분 가격을 종료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 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하 법 제10조 제2항과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를 합하여 처분가격 예외 규정이라 한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승인하거나 제한하여 놓고도 그 처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료 시점 지가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가격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9. 도시개발법 2011년 9월 30일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도시개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선수금 승인은 행정청이 처분 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전에 미리 처분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2-33121 판결 사건명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및 납세 고지 처분 취소 1.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를 규정한 구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구국세기본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 의무는 조세 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 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구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과점주주 지위에 있던 채무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의 판단 시점인 본래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해 이미 개시된 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급하여 채무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게 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회생 절차가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폐지된 후 새로이 도래하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해당 법인의 납세 의무 성립일.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권은 본래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그러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6조.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자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인은 그에게 전속하는 업무 수행권과 관리 처분권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 바 채무자 회생법 제61조, 제81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등 참조. 이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회생 절차 개시 이전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로 말미암아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와 구분되는 제3자 지위에 있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업무 수행권과 관리 처분권에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즉 주주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주주권에 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이상 그때부터 채무자는 종전과 같은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의 판단 시점인 본래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이상 나중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채무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만 회생 절차가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폐지되면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관리인에게 전속하였던 업무 수행권과 관리 처분권이 그때부터는 채무자에게 회복하게 되므로 회생 절차가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폐지된 후 새로이 도래하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해당 법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의 판단을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될 따름이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33790 판결 사건명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및 위탁자가 부동산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극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수익자는 신탁 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반면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 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2도 7718 판결 사건명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시된 첨단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구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을 말한다. 이와 같다.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산업발전법에서 첨단 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 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제5조 제1항 첨단 기술의 범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 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 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지 등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 3.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 적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 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4-2 18174 판결 사건명 사기 등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 소극.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 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그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 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 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 6707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성취한 범죄, 본래 범죄,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본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가목, 경찰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나목, 가목,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성취한 범죄, 이하 본래 범죄라 한다.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다목, 범죄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시정조치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에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헌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 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청법이 2022년 5월 9일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다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둘째, 이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 8824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 도피죄의 성립 요건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 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에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 도피의 고의 유무, 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 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특정 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 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 관리한다는 재산 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26일자 2025모 1963 결정. 사건명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 기간 경과로 원 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 판결에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심 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재심 심판 절차는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 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 절차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나 그 부수 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 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 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 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 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 판결의 형이 원 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나 이익 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미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 판결에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심 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